세계 원유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바닷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유소 기름값은 올랐지만 그래도 기름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여기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비밀 통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지막 통로마저 끊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올해 2월, 미국과 이란이 전쟁에 돌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세계 원유의 25%가 통과하던 길이 닫힌 겁니다. 하지만 세계는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은 홍해에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동부 유전지대에서 서쪽 홍해 연안의 얀부항까지 약 1,200km를 관통하는 거대한 송유관이 있습니다. 페트로라인이라 불리는 이 파이프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원유를 세계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우회로였습니다. 호르무즈가 닫히자 사우디는 이 페트로라인을 풀가동했고 세계 각국은 얀부항으로 유조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월 이후 얀부항을 통해 원유 5천만 배럴을 확보하기로 사우디와 합의했고 7월 현재까지 15척의 유조선이 홍해를 거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홍해라는 숨통이 있었기에 세계 에너지 시장은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20일 이 마지막 숨통마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홍해 해상 공세를 공식 선언한 겁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까지 닫히면 세계 원유는 대체 어디로 움직인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사태 뒤에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봉쇄를 선언했을까요? 미국은 이란을 폭격하면서도 왜 후티 하나를 막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홍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중동의 원유가 세계로 빠져나가는 길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중동의 원유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하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동쪽 루트. 이 길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같은 아시아 수입국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적인 원유 수송로였습니다. 또 하나는 홍해를 타고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향하는 서쪽 루트. 평소에는 동쪽 루트가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호르무즈가 닫히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세계는 자연스럽게 서쪽 루트의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동부 아카이크 정유소에서 서부 얀부항까지 이어지는 페트로라인을 최대 출력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얀부항의 하루 원유 선정량은 470만 배럴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하루 97만 배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5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가 약 260만 배럴입니다. 얀부항 하나에서 하루 만에 한국 전체 소비량의 2배 가까운 원유가 실려나간 겁니다.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같은 아시아 주요 수입국들이 모두 이 항구 하나에 유조선을 보내기 시작했고 얀부항 앞바다에는 유조선들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항구 하나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심장 역할을 떠안게 된 겁니다. 해운 데이터 분석 업체 케이플러의 집계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6월 한 달간 홍해 남쪽 입구인 바브엔 만데부 해협을 통과한 석유류 물동량은 하루 74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7%에 해당합니다. 호르무즈가 닫히기 전까지만 해도 홍해는 보조 항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홍해는 보조가 아니라 세계 에너지의 생명줄 그 자체가 돼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생명줄이 지금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이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7월 20일 후티 반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가 TV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다. 명분은 이랬습니다.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군이 후티가 점령 중인 수도 사나의 공항을 공격했고 이에 대한 보복이라는 겁니다. 후티는
봉쇄에는 봉쇄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사우디 선박의 홍해 항행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나 공항 하나를 때렸더니 홍해 전체를 잠가버리겠다고 나온 겁니다. 누가 봐도 명분보다는 실익을 노린 선언이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홍해까지 걸어 잠그면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급소 두 곳을 동시에 주게 되니까요. 그리고 후티는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22일 실제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홍해 인근 해상에서 사우디 유조선 엔셀라호와 라일리아호를 공격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두 척 모두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출항한 유조선이었습니다. 세계가 의존하고 있는 바로 그 항구에서 나온 배를 노린 겁니다. 같은 날, 더 심상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제해운회의소는 후티 반군이 바브의 만데브 해협 인근을 지나는 선박들에게 예멘 해군을 자칭하며 무전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까지 공개됐습니다. 무전 내용의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이 해역을 통과하려면 우리의 허가를 받아라.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방적 통보였지만 문제는 이게 실제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조선 선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바다에 배를 몰고 들어갈 선장은 없습니다. 보험료가 치솟고 선주는 운항을 중단하고 화물은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 직후 상황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24일 현재 한국 국적 선박 5척이 홍해 입구에서 발이 묶여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얀부항을 이용하던 유조선들도 홍해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봉쇄 선언 나흘 만의 일입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실제로 명중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미 홍해는 사실상 마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후티 반군이 무서운 건 군사력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서운 건 쏠 수도 있다는 공포 하나만으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은 대체 왜 이 무장 세력 하나를 제압하지 못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의 홍해 봉쇄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이다. 강경한 발언이었고 실제로 미군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이란 본토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재개해 열흘 넘게 폭격을 이어가고 있고 후티 반군에 대해서도 군사 대응을 공식 예고한 상태입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홍해에 전개됐고 전투기들이 연일 출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세계 최강 미군이 나섰으니 후티쯤은 금방 정리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후티 반군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유형의 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유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형입니다. 후티 반군의 근거지는 예멘 북부 산악지대입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험준한 산줄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후티는 수십 년간 이 산속에서 싸워온 세력입니다. 산을 깎아 지하 요새를 만들었고 동굴과 터널을 거미줄처럼 연결해 놓았습니다. 미군의 정밀 폭격으로 지상시설을 파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산속 깊이 파고든 지하시설까지 무력화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상에서 보이는 건 다 때려도 땅속에 숨은 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두더지 잡기식 전쟁입니다. 한 곳을 때리면 다른 곳에서 튀어나오고 그쪽을 때리면 또 다른 곳에서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두 번째, 화력입니다. 후티는 산골 게릴라 수준이 아닙니다. 이란으로부터 장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드론을 꾸준히 공급받아 왔습니다. 이 무기들은 수백 킬로미터 밖의 선박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유조선에 드론 한 대를 날리는 데는 첨단 군사 인프라가 필요 없습니다. 산속 어딘가에서 발사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세 번째, 이미 검증된 전력입니다. 후티는 허세를 부리는 조직이 아닙니다. 불과 2년 전인 2024년 홍해 위기 당시 미국과 유럽연합 함대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수십 척의 군함이 홍해에 투입됐지만 후티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수에즈 운하의 물동량을 절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미국도 결국 후티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인 곡괭이산에 전략폭격기 B1까지 투입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능력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미사일 발사대 하나를 부수며 끝나는 게 아니라 예멘 북부 산악지대 전체를 뒤집어 엎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후티가 이렇게까지 대담해진 건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전략이 교묘한 건 절대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란은 중동 전역에 걸쳐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수십 년간 구축해왔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시리아의 친이란 무장조직,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이 조직들은 각각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란이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자금을 대주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 이 구조는 완벽한 방패입니다. 미국과 직접 전면전을 벌이지 않으면서도 중동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이 이란 본토를 폭격하면 이란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라크에서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예멘에서 홍해를 막아버립니다. 한 곳을 때리면 다른 곳에서 불이 나는 구조. 이게 이란이 설계한 그림자 전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번 홍해 봉쇄 선언의 타이밍을 보면 이란의 손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7월 12일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인 7월 20일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이란이 직접 틀어막고 그 우회로인 홍해를 후티가 대신 막아주는 겁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동쪽 관문과 서쪽 관문을 동시에 잠가버리는 협공 전략입니다. 이란의 의도는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석유를 못 팔면 아무도 못 판다. 후티 반군 역시 한술 더 떴습니다. 호르무즈와 홍해를 동시에 막으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실제로 계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가 세계 공급량의 약 25%, 현재 홍해를 통과하는 물량이 약 7%. 이 두 곳이 동시에 막히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4분의 1 이상이 한꺼번에 차단되는 겁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아무리 폭격해도 예멘 산속에 숨은 후티의 드론과 미사일까지 무력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 본토의 핵시설을 부숴도 후티의 해상 봉쇄 능력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이란의 계산입니다. 전면전 없이도 세계 경제에 급소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것. 직접 싸우지 않아도 대리 세력 하나만으로 세계 원유 시장 전체를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것. 이란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고 지금 그 카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 일상과 얼마나 가까운 문제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와 홍해, 세계 원유 수송의 양대 관문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국제유가가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23일 기준 브렌트유 산물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라 불리던 100달러 벽이 무너진 겁니다. 시장은 이미 더 큰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스트라타스 어드바이저스는 유가가 115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고, 골드만삭스는 4분기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호르무즈와 홍해가 동시에 막힐 경우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4분의 1의 차질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홍해가 완전히 봉쇄될 경우 한국 원유 수입의 33%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3배럴 중 1배럴이 안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 충격은 이미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고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됩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KDI는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최대 1.6%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6%포인트라는 숫자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3,000원짜리 우유가 3,050원이 되고 만원짜리 점심이 11,000원이 되고 한 달 전기료가 몇만 원씩 더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달 겪고 끝날 일이라면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회성 위기가 아닙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반복적 일상이 되는 시대, 이른바 뉴노멀에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가 열렸다 닫히고 홍해가 안전했다 위험해지고 유가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것이 앞으로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인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은 결국 우리의 기름값, 전기료,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돌아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최악의 에너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50년 전의 위기가 지금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다시 서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중동 정세와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